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유로존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C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독일 PPI가 발표가 됐죠. 이 두 가지 물가지표가 둘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세계 증시의 방향성을 일단 꺾어놨어요. 그래서 6월 중순, 7월 중순부터 해서 이렇게 반등하던 증시가 드디어 방향성을 꺾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고, 그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도 전반적으로 일단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있었거든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재료로 했는지 어쨌는지 일단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물론 얘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해서 중국 증시만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아닌데, 여전히 하락 추세 진행 중이긴 한 건데요. 아무튼 일단 그 중국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있었고, 일단 그걸 재료로 일단 상승 마감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근데 일단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 제가 토요일 날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좀 깜빡하고 넘어갔던 이야기들 좀 전반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장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일정 관련해서 제가 좀 깜빡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PCE, 코어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거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도 있으니까 하여튼 금요일 밤이 중요한 밤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이번 주 한국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게, 금요일날 한국장 마감하고 나서 저런 이벤트들이 나오니까 저런 부분은 이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걸 제가 언급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파월 의장이 아마도 좀 시장에 별로 이렇게 당근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또다시 채찍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번 주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가 얼마나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월 의장님이 당근을 꺼낼 수도 있고 채찍을 꺼낼 수도 있고 뭐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일단은 채찍을 꺼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 두 달간의 반등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나치게 뜨거워진 이 투자 심리를 다소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립서비스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긴축할 거야 라는 립서비스를 통해서 좀 그런 위험 선호를 조금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당근이 아닌 채찍을 꺼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얼마나 시장이 하락하느냐 혹은 얼마나 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파월 의장님이 당근을 꺼낼 수도 있고 채찍을 꺼낼 수도 있고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증시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5bp 인상 확률이 46.5%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상당히 높죠. 이 정도면 50도 50이라 봐도 되겠죠. 거의 50도 50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긴축 우려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 문제였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거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유로존이 이제 긴축이 심각하니까 긴축을 할 거 아니에요. 유로존도 빅 스텝을 한다, 유로존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솔직히 지금으로선 그런 부분의 설명력이, 그런 의견의 설득력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게 유로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누가 생각을 해도 50bp나 75bp 인상이 유로존의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 이러한 생각, 달러, 유로존이 긴축을 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서 다시 위험자산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는 다소 일단 설명력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이게 이 정식 제도권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결국 미국의 긴축 강도는 물가 진정과 경기 침체로 약해질 수 있는데 유로존의 긴축 강도는 물가와 성장률 서프라이즈 감안시 강해질 수 있다. 결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를 크게 약세로 유도하는 통화정책 차별화가 해소 또는 역전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린 그거예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유로존이 긴축을 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금융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야기한 건데,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다소 설명력은 좀 낮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금융시장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새옹지마의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한국 증시가 막 빠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언젠가 지금의 하락은 사실 상승을 어떤 상승의 씨앗을, 상승의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은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든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의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요인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다시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만들었던 요인들이 전부 다 뒤집히면서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세상엔 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영원히 몇 년간 흔들린다 이런 생각도 위험할 수 있고, 일단 지금 가는 방향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거고, 최근에 한 2달 반등하다가 이제서야 꺾여 내려가고 있다가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어떻게 되고, 일단 그런 생각은 일단 좀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가는 방향을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토요일날 영상에서 제가 안전자산 선호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금요일날 마감에 대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안전자산 선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의 흐름이라고 하면 달러 강하고 채권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위험자산들, 원자재 떨어지고 금도 오르고, 그죠? 그러면서 이 반대로 해서 원자재들 가격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인데, 금요일 날은 엄밀히 따지면 안전자산 선호는 아니었고, 긴축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의 극단적인 훼손, 이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채권 매수세는 안 보였죠. 그냥 달러가 좀 오르고 이런 모습 정도만 나타난 겁니다. 엄밀한 안전자산 선호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달러 오르고 원자재도 막 같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런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 일단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토요일날 했던 이야기 약간 정정 정도 한 거고요. 요 정도 일단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한국 증시하고 다른 세계 증시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그 중국 증시부터 일단 좀 그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했다고요. 중국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 긴축의 시절이고, 긴축의 시절이기 때문에 저런 기축통화국이 아닌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 위안화 약세를 불러서 중국 증시에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를 더욱더 벌리면서 이 증시에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오늘은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오늘의 상승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가볍게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의 측면에서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금리 인하는 이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요. 근데 이제 충분히 폭락을 한 뒤에는 이제 이게 유동성의 공급이다 이러면서, 유동성 장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기는 시장에 안 좋은 게 정상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안 좋다, 중국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보시면 위안화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차겠죠. 전고점 자리가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명확하게 돌파안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새로운 시대로 간 겁니다. 변동성 확대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안착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눌림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눌리고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레벨업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저 멀리 열렸다. 결과적으로 이 전고점을 돌파안착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N자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렸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가 올랐을 때 세계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중국 증시가 좋았던 적도 없을 거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 약세를 보이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이번에도 아마 이런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보시면 조정폭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죠? 이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절반도 안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안화의 약세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도 레벨업이 됐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냐?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이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까지 인하해버렸으니까 더욱더, 그죠?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를 잠깐 보시면 다시 역전이 됐어요. 약간 정상에서 이렇게 회복됐다가 0이 여기죠. 0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신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뭐 오늘은 상승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오늘 개파락 출발이 좀 세긴 셌나 봅니다. 다들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개파락 출발했죠. 개파락 출발해서 뭐 일단 금리 인하라는 거를 재료로 해서 일단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 봐야 일단은 요거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저항이 여기 있는 이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터치도 못하고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큰 폭의 개파락 출발했는데 워낙 수급이 좋고 좋은 증시다 보니까 장중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방향성이 꺾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난 3거래일간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일단 방향성을 아래로 꺾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쉽게 죽을지 아니면 또다시 뭐 몇 번의 쌍고점 혹은 다중고점형을 만들면서 죽을지 어쩔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방향성을 일단 꺾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어딘가를 중요한 저항으로 설정하시고, 이 부근에 오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일단 이게 눈앞에 있는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아주 중요한 저항대, 그죠? 저항대 부근에도 지금 여기 저항대에 여기 있는 저항대 부근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 넘어가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 증시까지 뭐 대충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한국 증시 살펴보기 전에 기사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한국 증시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 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뭐 물론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무역 적자 8월 1일에서 20일까지 무역 적자 102억 달러라는 거, 무역 적자 계속되고 있다는 거 나오고 있고, 올해 누적 무역 수지가 뭐 얼마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충격적인 거죠.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08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1340원인가 터치했나 그러죠. 그런 모습들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잠깐 한국 증시 들어가기 전에 요거 뉴스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고민이 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너무 하방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의 경험상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이게 보통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주식 매수의 열을 올린다고요.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할 거라고요. 저의 경험상은 일단 그렇습니다. 수급에 잡히는 거하고 다르게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은 아마 그럴 거라고요. 증거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어떤 경험에 의한 이야기인데,
이런 게 약간 좀 데이터로 좀 보이는 게 하나 있길래 요거 좀 갖고 나왔어요. 금감원에서 오늘 나온 뉴스인데, 어제 나온 뉴스네요. 미국 증시에 투자한 한국 개인들한테 금감원에서 경고를 한 게 있다는데,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어떤 주식을 많이 샀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지금 보시면 22년 상반기죠. 22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개인들이 뭘 샀냐를 살펴봤는데 다들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증시가 빠지면 눌림시 매수지라고 하면서 테슬라 사고, TQQQ 사고, SOXL 요거 사고, 엔비디아 사고, 애플 사고, 구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방 포지션 있는 상품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들은 아래쪽을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생각하는 거 이제 좀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이나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보통은 이제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적용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금액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좀 증명이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주식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전체 1년 내내 집계한 게 이 금액들인데, 지금 보시면 상반기에 벌써 이 매수 금액들이 어마어마하죠. 네. 하여튼 개인들이 이번에 눌림시 매수란 관점으로 어마어마하게 접근을 한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국 증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거는 미국 기준이죠. 예. 미국은 사람들이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했다. 저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미국 증시 개인들의 어떤 하방 베팅 같은 건 일단 하방 추격 이런 건 일단 잘 없구나. 단기적으로 뭐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라든가 이런 좀 큰 관점으로 보면은 좀 개인들은 여전히 눌림시 매수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좀 적어 보여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한국 증시 수급도 사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뭐 코스피 1100억 매수 들어왔죠. 코스닥도 400억 넘게 매수 들어왔어요. 물론 개인들도 겁나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외국인도 사긴 샀죠. 이걸 보시면서 이거 봐라, 이거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니까 한국 증시가 이게 좀 애매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이런 수급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해서 보셔야 될 건 지지와 저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 지금 당장 어디로 가고 있냐? 아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사면은 어때요? 그래봐야 아래로 가고 있는데요. 그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작년에 이제 좀 많이 느낀 건데, 수급이 작년부터 좀 이상하게 더럽게 꼬이고 있어요. 이게 장난질인지, 이게 그러니까 세력들의 장난질인지 아니면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이제 계속 느끼는 게 한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시장이 쭉 반등하는데 계속 외국인들 순매도였어요. 외국인 기관 순매도였고, 여기 전부 다 개인들이 매수. 개인들이 주요 매수 주체로 이렇게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장이 꺾일 때가 되고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외국인들이 또 이번에 또 매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외국인이 사나 외국인이 팔으나 아무튼간 이 중요한 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지선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더라도 아래쪽으로 간 거예요. 일단 시장의 상방 에너지가 강합니까? 하방 에너지가 강합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사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네, 머리를 극적거리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네. 그것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어떻던 간에 일단 방향성에 좀 더 집중하자. 지지와 저항 자체를 체크하는 것을 더욱더 신경 쓰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별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금 잘 빠지고 있는 거고,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반응이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뭘 할 건 없어요. 잘 가고 있으니까 잘 구경해 주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 어디가 지지선이 있는 자리구나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319에서 321 정도 되는 자리, 한 2포인트 정도 내외가 여기가 중요한 어떤 매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좀 싸움이 필요할 거예요. 이 자리가 좀 비교적 좀 무거운 지지선 자리니까 이 자리 부근에서의 싸움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콜옵션들도 죽어가고 있고, 풋옵션들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어쨌든 뭐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그냥 잘 빠지고 있으니까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보시면 대략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죠. 한 1140 부근이
어떤 중요한 매물대 이런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있는 자리입니다. 1140에서 지난 6거래일 동안 1140 넘지 못해서 매물 소화했었고 1140을 넘어간 이후에는 여기서 4, 5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테스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1140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폭락했으니까 내일도 폭락한다, 내일 모레도 폭락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지지선이 어디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소화를 할 건지 저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시원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17원 가까이 올랐네요. 1343원에 마감을 했네요. 사실 이제는 사실 이런 게 뭐 과하다 어쩌다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제 한 10원 정도 움직이면 좀 많이 움직이는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이미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1% 움직이는 거하고 지금 1% 움직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옛날에는 뭐 1% 움직여봐야 10원인데 지금은 1% 움직이면 13원, 14원 가까이가 움직이게 되니까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힘의 측면에서도 이미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를 워낙 많이 모으고 나서 신고가의 영역, 어떤 그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매물대가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부담 없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워낙 힘도 강하고 올라갈 만한 이유도 있고, 그래서 야 저게 뭐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강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뭐 저게 뭐 언제 꺾인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예상 밖의 영역으로 이제 간 거죠. 이제 저 밖에 이제 그 1330원이라는 전고점을 돌파한 착한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뭐 이건 예측 불가의 영역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뭐 슈팅도 가능한 영역이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루에 10원, 20원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하루 10원, 20원도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매우 확대된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초대박 오버슈팅은 나온 것이 분명히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의 끝은 시세의 시작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잖아요. 원달러 환율 저 정도 상승한 것 같고 오버슈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없죠. 이런 오늘의 뭐 17원 가까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지난 한 달간, 두 달간 이 에너지를 잘 모아왔던 게 터져 나오니까 이제 저렇게 강한 거고, 저런 거를 어떤 시세를 끝내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결코 없겠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저거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은 새로운 세계로 간다라는 신호탄을 쏴 올린 거죠. 저 정도는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좋기가 어렵겠다 생각하면은 딱 맞겠죠. 삼성전자도 66,600원이란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다들 무게중심이 조금씩 처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뭐 양봉이긴 한데, 일단 뭐 지금 뭐 저런 게 양봉이 나왔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만 일단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 샀네, 뭐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 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일단 방향성이 아래로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밤 미국장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일단 미국 증시도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였고 중요한 지지선들을 어딘가에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그죠?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달러 인덱스와 유로화입니다. 유로존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속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오늘 밤 같은 경우 유로화가 1.0 다시 페리티를 터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는 뭐 쌍바닥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물론 근데 이까지 내려온 이상은 이미 쌍바닥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아직까지 1.0을 깬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쌍바닥 가능성이 엄밀히 따지면 0은 아닙니다. 그죠? 약간 있긴 있는 거예요. 아무튼 1.0짜리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가 약하니까 당연히 달러화가 강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 근데 1.0이라는 자리가 페리티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이 죽더라도 한 번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런 점들을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1.0 부분이니까 여기서 양봉 나오고 뭐 이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유로화가 오늘 밤에 양봉 나오면 미국 증시도 일부 반등 시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엔 이 환율 시장이 증시를 이제 다시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보다 이 환율 부분을 유로화나
달러화를 더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증시는 중요한 그죠? 저항 그 지지와 저항 자리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13,330 말씀드렸고 나스닥은 아래쪽으로는 12,900 정도까지 있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4,280 이야기 해드렸고 그 아래쪽으로는 뭐 4,150 정도의 어떤 지지선이 있고 4,100짜리에도 무거운 지지선이 있고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다른 거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요 정도 보면 다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